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들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접고 흐르는 물소리마저 낮게 깔리는 깊은 상월짝이 끝자락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를 꺼리는 외딴 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마을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해가 지면 그 누구도 얼씬거리지 않는 곳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집에 사는 주인 노인이 죽은 자의 몸을 씻기고 꿰매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박노인이라 불렀으며 그가 하는 일은 단순히 시신을 닦는 염습을 넘어 불의의 사고로 훼손된 육신을 생전의 온전한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집은 사시사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마당에는 항상 마른 쑥 타는 냄새가 배어 있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듯한 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집안은 언제나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나 그 정갈함은 사람의 온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듯한 적막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평생을 홀로 지내다 늑막에 들어갈 곳 없는 고아 소년 돌석이를 거두어 제자로 삼았는데 돌석이는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어린아이였지만 노인의 곁에서 묵묵히 그 험한 일을 배우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겨울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때였습니다. 박노인은 호롱불 아래 앉아 낡은 바늘을 숫돌에 갈고 있었고 그 옆에서 돌석이는 명주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스승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바늘을 쥐는 순간만큼은 마치 나비가 꽃잎에 내려앉듯 섬세하고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그는 바늘 한 해도 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에 일을 나가지 않는 날에도 도구를 손질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이는 죽은 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박노인이 돌석이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바느질 기술이나 시신을 다루는 법이 아니라 바로 이 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이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왜 몸에 상처가 났는지, 억울한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산자가 함부로 그 사연을 추측하거나 입에 올리는 것은 망자에 대한 모독이며 스스로에게도 화를 부르는 일이라고 박노인은 엄하게 일렀습니다. 두 번째 금기는 보아도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시신의 몸에 남겨진 은밀한 흉터나 점 혹은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을 치부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노인은 돌석이에게 눈은 뜨고 있되 마음의 눈은 감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오직 훼손된 곳을 꿰매어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만 집중할 뿐 그 너머에 있는 망자의 비밀을 들여다보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산자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지 않기 위한 지혜이자 떠나는 이의 존엄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금기는 바로 밖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 문지방을 넘어서 본 것과 들은 것은 절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철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면서도 두려워하기 마련이라 사소한 말 한마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산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입을 무겁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험한 일을 하면서도 마을에서 쫓겨나지 않고 제 명대로 살 수 있는 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어린 마음에 가끔은 궁금한 것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스승의 서늘한 눈빛을 떠올리며 꿀꺽 삼키곤 했습니다. 박노인은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돌석이가 실수를 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면 귀신같이 알아차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타이르곤 했습니다. 바늘 끝이 떨리면 마음이 떨리는 것이다. 마음이 떨리면 죽은 자가 편히 눈을 감지 못한다. 그 말은 어린 돌석이의 가슴에 깊이 박혀 호기심이 일 때마다 자신을 다잡는 주문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이 사용하는 바늘은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바늘과는 생김새부터가 달랐습니다. 시신의 굳은 살갗을 뚫고 지나가야 했기에 끝이 휜 곡선 모양의 바늘도 있었고 아주 미세한 상처를 꿰매기 위한 머리카락처럼 얇은 바늘도 있었습니다. 그는 꿰매야 할 부위와 상처의 깊이에 따라 실의 굵기와 종류를 달리했는데 때로는 튼튼한 무명실을 쓰기도 하고 얼굴같이 드러나는 곳에는 고운 명주실을 사용하여 흔적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다루듯 신중하고 경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산에서 굴러떨어져 몸이 크게 상한 사냥꾼의 시신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찢어진 육신을 보며 오열했고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물을 데워 핏자국을 닦아내고 흩어진 살점들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맞춰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작업 끝에 사냥꾼은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이 박노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던 기억이 돌석이에게는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작업을 할 때면 늘 하얀 소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하얀 띠를 두르곤 했습니다. 이는 죽은 자와 같은 복장을 함으로써 그들의 길동무가 되어준다는 의미와 함께 자신 또한 언제든 죽음과 마주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으려는 의식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시신이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 향나무 껍질과 말린 쑥을 태운 연기가 자욱하게 깔리곤 했는데 그 몽환적인 연기 속에서 박노인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게 움직였습니다. 돌석이는 스승의 곁에서 시신을 닦을 물을 나르고 필요한 도구를 건네주며 어깨너머로 기술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시신의 감촉에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대상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였을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게 갈무리해주는 일은 슬픔에 잠긴 산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숭고한 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박노인의 집을 찾는 발길은 뜸해졌지만 두 사람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노인들이 기력을 잃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미리 넉넉하게 실을 꼬아두고 바늘을 기름에 담가 녹이 슬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죽음이 닥치듯 준비되지 않은 염습장에는 망자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하며 돌석이에게도 늘 깨어있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노인은 문득 하던 일을 멈추고 먼 산을 응시했습니다. 돌석이가 의아해하며 스승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흩날리는 눈발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돌석이가 조심스럽게 묻자 박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람소리에 섞여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구나. 곧 손님이 오시겠다. 그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고 돌석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노인의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죽음을 접하며 일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기운을 감지하는 능력이 생긴 듯 했습니다. 마을에 초상이 날 조짐이 보이면 까마귀가 유난히 집 주위를 맴돌거나 밤새 개들이 지저대곤 했는데 박노인은 그런 징조들을 놓치지 않고 마음의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돌석이는 그런 스승이 경외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돌석이에게 일찍 잠자리에 들라고 이르지 않고 대신 부엌에 가서 따뜻한 숭늉을 끓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평소에는 잘 꺼내지 않는 귀한 약재를 섞은 향을 꺼내어 화로에 피웠습니다. 그 향은 머리를 맑게 하면서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은은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돌석이는 오늘 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3가지 금기를 떠올리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눈을 감고 정조한 채 명상에 잠겨 있었고 돌석이는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스승의 호흡에 맞춰 숨을 골랐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은 두 사람에게 있어 일종의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죽음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잡념과 욕심을 비워내야만 비로소 망자의 영혼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석이의 시선이 문득 방 한구석에 놓인 관자는 도구들에 머물렀습니다. 박노인은 시신을 꿰매는 일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직접 나무를 깎아 관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온기가 없는 깨끗한 소나무를 골라 대패질을 하고 오치치를 하여 만든 관은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언젠가 자신이 스승의 뒤를 이어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을 넘긴 시각이 되자 바람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고 마당에 쌓인 눈이 후요리 바람에 휘말려 춤을 추었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눈을 뜨고 돌석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석아, 물을 넉넉히 데워 놓거라. 그리고 가장 튼튼한 무명실과 가장 굵은 바늘을 준비해라. 스승의 지시에 돌석이는 화들짝 놀라며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굵은 바늘을 쓰라는 것은 시신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며 돌석이는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산짐승에게 당한 시신일까? 아니면 벼랑에서 떨어진 것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묻지 말라, 보지 말라, 말하지 말라. 마음속으로 금기를 되뇌며 그는 오직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에만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려와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는 묵묵히 부직갱이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대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십니까? 박노인장 계십니까? 다급하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돌석이는 흠칫 놀라 몸을 웅크렸지만 박노인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찬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고 호횃불을 든 장정 몇 명이 가마 하나를 메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마는 붉은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아래로 흘러나오는 죽음의 냄새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장정들은 말없이 가마를 마당에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앞으로 나와 박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당혹감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사내를 바라보다가 가마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덮여진 천 위로 눈송이가 내려앉아 금세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흘리는 눈물처럼 보였고 오늘 밤 치러야 할 염습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박노인은 돌석이에게 눈짓으로 가마를 안으로 들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마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무게가 손끝에 전해져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무게가 아니라 죽은 자가 품고 있는 사연의 무게인 것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가마를 염습실로 옮겼고 문을 닫자 다시금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채 오직 망자와 염습장이만이 존재하는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마의 덮개를 걷어내자 드러난 것은 마을의 큰 부자이자 권세가였던 최부자의 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위세 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옷은 찢어지고
몸은 흙투성이가 된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헉 하고 숨을 들이켰지만 박노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조용히 최 부자의 감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게 돕겠습니다. 박노인은 돌석이에게 다시 한번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더욱 입을 굳게 닫아야 한다. 눈은 오직 바늘 끝만 좇고 귀는 오직 바람소리만 들어라. 알겠느냐? 돌석이는 스승의 결연한 표정에 압도되어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노인의 손에 들린 굵은 바늘이 호롱불 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바늘과 실, 그리고 침묵만이 허락된 이 방에서 길고 긴 밤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시신을 염습실 한가운데 널빤지 위에 눕혀놓자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한 사내가 들이닥쳤는데 그는 바로 최 부자의 조카인 최칠성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성질이 급하고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는데 상주가 되어야 할 슬픈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에는 애도보다는 알 수 없는 초조함과 살기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틀어막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고 박노인에게 고개를 까딱하며 거만한 태도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칠성은 방 아랫목에 털썩 주저앉더니 대뜸 품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박노인의 발치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짤랑거리는 금속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지자 돌석이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영감네 숙부님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까 최고로 모셔주시오. 그리고 서둘러 주시오. 날이 밝기 전에 입관까지 마쳐야 하니 꾸물거리지 말고 얼른 시작하란 말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고 자꾸만 문 쪽을 힐끔거리는 것이 마치 누군가 쫓아오는 사람이라도 있는 듯 불안해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발치에 놓인 돈주머니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묵묵히 최 부자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서두르는 기색 없이 물 흐르듯 침착했고 이는 재촉하는 칠성의 태도와 묘한 대조를 이루며 방 안의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돌석이는 스승의 눈치를 살피며 옆에서 다에야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수건을 적셔 건넸습니다. 물에 적신 하얀 무명 수건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최 부자의 창백한 얼굴 위로 아른거리며 죽음의 그늘을 더욱 짙게 들이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최 부자의 옷을 하나씩 벗겨낼 때마다 드러나는 몸의 상태는 돌석이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옷은 흙탕물에 젖어 엉망이었지만 속살에 남겨진 흔적들은 단순히 산비탈에서 굴러서 생긴 상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기이했기 때문입니다. 온몸 구석구석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특히 손목과 발목에는 무언가에 강하게 결박되었던 듯한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하고 무의식 중에 소리를 낼 뻔했지만 스승이 일러준 묻지 말라는 첫 번째 금기를 떠올리며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칠성은 박노인의 손이 최 부자의 가슴께로 향하자 안절부절 못하며 자꾸만 참견을 하려 들었습니다. 거 대충 닦고 빨리 수이나 입히시오. 산에서 멧돼지를 피하다가 구르셨으니 몸이 성할 리가 있겠소. 흉한 꼴 더 보이지 않게 얼른 가리는 게 망자에 대한 예의 아니겠소. 그는 묻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길어질수록 돌석이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미합서 가슴이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박노인은 칠성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가위를 들어 엉겨붙은 옷감을 조심스럽게 잘라냈습니다. 사각사각 가위질 소리가 날 때마다 칠성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박노인은 상처가 깊은 부위를 닦아낼 때는 더욱 손길을 부드럽게 하여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이에 대한 연민이자 진실을 덮으려는 산자의 욕망에 맞서는 그만의 무언의 저항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상처는 최 부자의 뒷목 부근에 나 있는 검붉은 자국이었습니다. 그것은 뾰족한 돌에 찍힌 것이라기보다는 둔탁한 무언가로 강하게 내려친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수건을 빨면서 곁눈질로 그 상처를 훔쳐보았는데 칠성이 그 시선을 느꼈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어린 놈이 눈을 어디다 함부로 돌리느냐. 시신을 똑바로 보지 말고 바닥이나 보고 있어라. 칠성의 호통에 돌석이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본 것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칠성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면서도 서늘하여 칠성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망자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추시는 게 도리입니다. 이 아이는 제 손발이 되어 돕고 있으니 나무라지 마십시오. 박노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칠성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노인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향나무 삶은 물로 시신의 몸을 정갈하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을 닦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굳어버린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위해 박노인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팔다리를 찜질하고 천천히 주무르며 근육을 이완시켰습니다. 칠성은 그 꼴을 더 이상 못 보겠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창호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바깥 동태를 살피던 그는 품에서 술병을 꺼내어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독한 술 냄새가 방 안에 퍼지면서 향 냄새와 섞여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를 만들어냈습니다. 영감 내 말 안 들리시오. 날 새기 전에 끝내라니까. 왜 이리 굶도 돈이 부족해서 그러. 내 나중에 2배 아니 3배로 쳐줄 테니 제발 저 흉한 상처들 좀 빨리 꿰매고 덮어버리시오. 칠성은 술 기운을 빌려 더욱 거칠게 재촉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단순히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을 넘어 무언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대답 없이 바늘에 실을 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굵은 무명실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박노인에게 실타래를 풀어주며 손을 떨었습니다. 칠성의 위협적인 태도도 무서웠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스승이 이 모든 수상한 정황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승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걸까? 저 상처는 분명 누군가에게 맞은 것인데 관에 알려야 하는 게 아닐까? 돌석이의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 질문이 소용돌이쳤지만 묻지 말라는 금기가 그의 입술을 본드로 붙여놓은 듯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박노인이 바늘을 들어 최 부자의 찢어진 옆구리살을 꿰매기 시작하자 투둑투둑 살갗을 뚫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칠성은 그 소리가 듣기 싫은지 귀를 막고 구석으로 돌아 앉았습니다. 박노인은 상처에 벌어진 틈을 정교하게 맞추어 한 땀 한 땀 꿰매 나갔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놀라운지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살을 잇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망자의 원한까지도 함께 꿰매어 봉인하려는 듯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석이가 핏물을 버리고 새 물을 떠오기 위해 잠시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칠성의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나리가 갑자기 산에 가신 것도 그렇고 칠성 도련님이 뒤따라 가신 것도 그렇고 쉿입 조심해.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하고 싶어. 돌석이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미 칠성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석이가 물을 떠서 다시 방으로 들어오려는데 문턱에 걸려 그만 대야를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챙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물바다가 되자 칠성이 벌떡 일어나 돌석이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에이, 재수없는 놈, 안 그래도 심란해 죽겠는데 어디서 행패냐. 칠성의 주먹이 올라가는 순간 박노인의 서늘한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 손 놓으십시오. 물은 다시 떠오면 되지만 넋이 놀라 달아나면 다시 불러오지 못합니다. 칠성은 박노인의 말에 흠칫하며 돌석이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돌석이는 바닥에 나뒹굴며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아픔보다는 칠성의 눈에 서린 광기가 더 무서웠습니다. 박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돌석이를 일으켜 세우고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칠성을 향해 조용하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산 사람의 죄는 물로 씻을 수 없으나 죽은 사람의 몸은 깨끗이 해야 합니다.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박노인의 말에 칠성은 입술을 깨물며 분을 사겼습니다. 그는 다시 구석에 앉아 술을 들이켰지만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다시 자리에 앉아 염습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얼굴을 닦을 차례였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완전히 감기지 않아 희번덕거리는 흰자가 살짝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손바닥으로 눈을 쓸어내리며 마음속으로 명복을 빌었지만 최 부자의 눈은 쉽사리 감기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칠성이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눈을 왜 못 감기요? 억지로라도 감기란 말이오. 저 눈이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아 미치겠단 말이오.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망자의 탓으로 돌리며 발광을 했습니다. 박노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에 남은 것이 있어 못 가시는 겁니다. 산 사람이 풀어주어야 눈을 감습니다. 그 말은 칠성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노인은 최 부자의 턱 관절을 맞추고 입안에 젖은 솜을 넣어 모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명주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칠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보았습니다. 얼굴을 덮기 직전 박노인의 시선이 최 부자의 입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다는 것을. 그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돌석이의 눈에는 슬로우 모션처럼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돌석이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박노인 옆으로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방금 입안에... 그러나 박노인은 돌석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지를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 번째 금기보아도 보지 말라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입을 다물었지만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쳤습니다. 도대체 최 부자의 입안에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시간은 흘러 새벽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눈보라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귀신 곡소리처럼 울어대고 방 안에서는 칠성의 거친 숨소리와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만이 교차했습니다. 박노인은 이제 수의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수의였지만 주인을 잃은 옷은 그저 차가운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박노인은 소매를 끼우고 옷고름을 매면서도 시신의 굳은 몸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칠성은 이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숙부님이 너무했어. 나한테만 왜...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좁은 방 안에서 그 소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돌석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자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직 염습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느덧 염습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박노인은 최 부자의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묶었던 매듭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저승 가는 길에 노잣돈으로 쓰라고 엽전 새 니플 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칠성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입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관을 가져오라 하십시오. 칠성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열고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관 가져와 빨리. 하인들이 미리 준비해온 관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관 뚜껑이 열리고 박노인과 하인들이 힘을 합쳐 최 부자의 시신을 관 안으로 옮겼습니다. 시신이 관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나자 칠성은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안도하며 벽에 기대어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파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박노인의 침묵 속에 감춰진 진실이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노인은 관 뚜껑을 덮기 전 마지막으로 최 부자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아주 은밀한 손놀림으로 최 부자의 옷고름 매듭을 특이한 모양으로 묶어놓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거꾸로 묶인 매듭. 그것은 박노인만이 아는 표식이자 말없는 증언이었습니다. 돌석이는 그 매듭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승님은 결코 침묵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 뚜껑이 덮이고 못질 소리가 나기 시작하자 칠성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박노인과 돌석 그리고 관만이 남았습니다.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돌석이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입을 여는 순간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편치 못할 것이다. 돌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세 번째 금기 말하지 말라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가 그치고 산골 마을에는 눈이 시리도록 투명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박노인의 집 지붕과 마당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세상의 모든 더러움이 감추어진 듯 보였지만 그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어젯밤의 음습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박노인은 퀭한 눈으로 벽을 바라보며 묵주를 돌리고 있었고 돌석이는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식은 밥덩이를 목구멍으로 억지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입안이 까칠하여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지만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칠성 도련님의 고함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까 겁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아침 일찍 최 부자의 상가 상자로 보낼 물품들을 챙기며 돌석이에게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마을 내께 가서 밀린 빨래를 하고 오너라.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누가 무엇을 물어도 번거리 흉내를 내야 한다. 어젯밤 일은 꿈에서조차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돌석이는 스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예 알겠습니다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이 끓어오르는 소뚜껑처럼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빨래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마을 어귀를 돌아 냇가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걸으며 그는 자꾸만 어젯밤 보았던 최 부자의 시퍼런 멍 자국과 입안에 들어있던 정체불명의 물건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 털어내려 해도 칠성 도련님의 광기 어린 눈빛과 스승님이 묶은 거꾸로 된 매듭이 눈앞에 아른거려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걸까? 그게 정말 산에서 구른 상처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돌석이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냇가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마을 아낙네들이 얼음을 깨고 만들어 놓은 빨래터에는 차가운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른 아침이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석이는 방망이질을 하며 빨래를 두드렸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손길이 매서울 리 없었습니다. 차가운 냇물에 손이 빨갛게 얼어 터질 것 같았지만 가슴속의 뜨거운 답답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빨래를 헹구다가 문득 수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 돌석이 아니냐? 등 뒤에서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돌석이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빨래 방망이를 물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마을에서 소문 빠르기로 유명한 떡집 아들 덕구가 지게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덕구는 평소에도 호기심이 많아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는 녀석이었습니다. 돌석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덕구구나. 아침 일찍 웬일이야. 덕구는 지게를 내려놓고 돌석이 옆에 쭈그리고 앉으며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야, 너네 집에 어제 최부자 나으리 시신 들어왔다며 마을이 아주 난리가 났어. 칠성 도련님이 밤새 구판을 벌이다시피 했다던데 진짜야? 덕구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거렸습니다. 돌석이는 박노인의 당부를 떠올리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난 몰라. 스승님이 하시는 일이라 난 부엌에만 있었어. 그러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덕구는 돌석이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더욱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에이, 친구끼리 왜 이래? 나한테만 살짝 말해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최 부자 나으리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던데 혹시 몸에 칼자국이라도 있었냐? 아니면 목을 맨 흔적이라도? 덕구의 질문은 전곡을 찌르는 것들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아니야. 그런 거 없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보았던 뒷목의 둔탁한 상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이성과 털어놓고 싶은 충동 사이에서 돌석이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야, 돌석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진짜 뭐 본 거구나. 그렇지. 덕구의 집요한 추궁에 돌석이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속에 꽉 차 있던 둑이 터지듯 말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덕구야, 너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우리 스승님 알면 나 쫓겨나. 돌석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덕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입이 얼마나 무거운데. 어서 말해봐. 초의 부자 나으리 몸이 엉망이었어. 산에서 구른 게 아니야. 온몸이 멍투성이고 손발에는 묶였던 자국이 있었어. 그리고 칠성 도련님이 돈을 주면서 대충 덮으라고 했어. 돌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말을 뱉고 나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덕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 묶인 자국. 그럼 칠성 도련님이 죽이기라도 했단 말이야. 스윗, 목소리 낮춰. 내가 언제 죽였다고 했어. 그냥 상처가 이상하다는 거지. 돌석이는 황급히 덕구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엎질은 물이었습니다. 덕구의 표정은 충격과 흥분으로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알았어.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걱정 마. 내가 무덤까지 비밀 지킬게. 덕구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지게를 쥐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빨라져 있었고 그 뒷모습을 보는 돌석이의 마음에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비밀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요? 덕구의 무덤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은 냇가를 벗어나기도 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덕구는 집으로 가는 길에 우물가에 모여있는 아낙네들을 보았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 슬그머니 그 틈에 끼어들었습니다. 아줌마들, 그거 아세요? 어젯밤 염습장이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덕구의 한마디에 빨래를 하던 아낙들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마다 살이 붙고 뼈가 자라났습니다. 처음에는 상처가 이상하더라였던 말이
우물가를 지나면서 누가 때려 죽인 것 같더라가 되었고, 장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조카가 재산을 노리고 삼촌을 몽둥이로 쳐 죽였다더라는 끔찍한 확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쑥덕거리기 시작했고, 최 부자의 죽음을 둘러싼 동정로는 순식간에 칠성에 대한 분노와 의심으로 바뀌어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노인들도, 밭을 갈던 농부들도 일손을 놓고 최 부자의 집 쪽을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쩐지 칠성이가 요새 도박빚에 쫓긴다더니 결국 사단이 났구먼. 천벌을 받을 놈지 핏줄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거 없는 소문이 마치 사실인 양 굳어져 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위태로웠습니다. 한편 최 부자의 집에서 상례를 준비하던 칠성도 이 흉흉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조문을 온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애도를 표했지만 뒤돌아서서 나누는 눈빛에는 경멸과 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칠성은 지나가는 하인을 붙잡고 다그쳤습니다. 바깥 분위기가 왜 이래?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왜 저러냐고. 하인은 머뭇거리다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도련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도련님이 주인 어른을 칠성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라고 어떤 놈이 그딴 헛소리를 짓거려.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비밀이 탄로났다는 극심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소문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어젯밤 그 밀실에 있었던 사람은 자신과 죽은 최 부자, 그리고 박노인과 그 어린 제자뿐이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기어코 입을 놀렸구나. 칠성은 이를 갈며 박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칠성이 박노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멍석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세상의 소란과는 무관한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칠성은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망할 영감탱이야. 돈은 돈대로 쳐받고 뒤에서 내 뒷담화를 까고 다녀.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그의 고함 소리에 놀란 돌석이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박노인은 하던 손길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주께서 빈소를 지키지 않고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칠성의 기세를 누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칠성은 씩씩거리며 마루로 올라와 박노인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시치미 떼지마. 마을에 도는 소문이 다 내 주둥이에서 나온 거잖아. 내 숙부님 몸 상태를 아는 놈이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박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망자의 몸을 꿰맬 뿐 산 사람의 입을 꿰매지는 못합니다. 허나 저는 하늘의 맹세코 그 누구에게도 어젯밤 일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박노인의 눈빛이 너무나 당당하여 칠성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때 칠성의 시선이 부엌 문틀을 잡고 벌벌 떨고 있는 돌석이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럼 저놈이냐? 저 어린 놈의 새끼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거야. 칠성이 돌석이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자 돌석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모습은 누가 봐도 자신이 범인임을 자백하는 꼴이었습니다. 칠성은 돌석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입을 아주 찢어놓겠다. 그 순간 박노인이 번개처럼 일어나 칠성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평소에 느릿한 동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손 거두십시오. 아이의 입이 가벼운 것은 가르친 스승의 탓입니다.
벌을 주시려거든 저에게 주십시오. 박노인은 칠성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꼿꼿이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비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 죄 지은 자를 꾸짖는 어른의 태도였습니다. 칠성은 박노인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게다가 대문 밖에는 어느새 소란을 듣고 몰려온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행패를 부렸다가는 소문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칠성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발로 멍석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두고 보자. 내 장례만 끝나면 내 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마을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 테다. 그는 침을 뱉고는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칠성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막은 어젯밤과는 다른 무겁고 슬픈 침묵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만 덕구에게... 돌석이의 울음소리가 상월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가벼운 입놀림이 어떤 파장을 불러왔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울고 있는 돌석이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매를 들거나 호통을 칠 줄 알았던 스승의 손길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채찍보다 더 아프게 돌석이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돌석아 물은 엎질러지면 주워 담을 수 없고 말은 내뱉으면 다시 삼킬 수 없다. 너는 오늘 바늘로 꿰맬 수 없는 상처를 접는 야합비션 사과를 낸 것이다. 박노인은 돌석이를 일으켜 세우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허나 이 또한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 감추려 해도 드러나는 것이 진실이고 묻으려 해도 싹이 트는 것이 엇보이니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닥쳐올 비바람을 피하지 않고 맞는 것이다. 박노인의 눈은 마을 어귀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최부자의 발인, 파인이 시작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과 거짓이 뒤엉켜 폭발할 것임을 그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에는 관에서 나온 포졸들이 돌아다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이 관가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방으로 들어가 흰 두루마기를 정갈하게 다려 입었습니다. 내일 발인식에 염습장이로서 마지막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석이는 부엌에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불을 지폈습니다. 타오르는 장작불 속에서 칠성 도련님의 악독한 얼굴과 스승님의 슬픈 얼굴이 번갈아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야속한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부자의 집 앞은 발인제를 보기 위해 몰려든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뿌릴 듯 잔뜩 찌푸려 있었고 마당에 걸린 만장들은 거센 바람에 펄럭이며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상두꾼들이 요령을 흔들며 구슬픈 소리를 매기자 문상객들은 곡을 하며 최 부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울음소리에는 슬픔보다는 호기심과 긴장감이 더 짙게 배어 있어 장례식장이라기보다는 마치 판결을 앞둔 재판장 같은 서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관을 따르는 상주 최칠성에게 꽂혀 있었고 그 따가운 눈초리 속에서 칠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상두꾼들을 재촉하며 서둘러 대문을 나서려 했습니다. 뭘 꾸물거리는 거야 해. 떨어지기 전에 장지에 도착해야 하니 어서 움직여 요령 소리는 더 크게 내고. 그는 마치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고함 소리에 상두꾼들은 영문을 모른 채 발걸음을 재촉했고 묵직한 관을 실은 상여가 기우뚱거리며 대문턱을 넘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멈추시오 하는 우렁찬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난 곳으로 쏠렸고 칠성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관아의 사또가 포졸들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마을에 도는 흉흉한 소문을 듣고 직접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행차한 길이었습니다. 사또는 상여 앞을 가로막고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망자의 죽음에 억울함이 있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파다하거늘 어찌 이리 서둘러 땅에 묻으려 하는가. 관에서 시신을 검시하기 전까지는 이 문지방을 넘을 수 없다. 없다. 사또의 말 한마디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고 상두꾼들은 당황하여 상여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칠성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사또날이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숙부님은 산에서 실족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멀쩡한 장례를 방해하시다니요. 이건 다 저기 저 염습장이 늙은이가 돈을 더 뜯어내려고 퍼뜨린 헛소문입니다. 칠성은 군중 속에 서 있던 박노인을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박노인과 그의 뒤에 숨어 떨고 있는 돌석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돌석이는 겁에 질려 박노인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박노인은 칠성의 모함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천천히 사또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하얀 두루마기 자라기 바람에 날리는 모습은 마치 신선처럼 고고해 보였습니다. 그는 사또 앞에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춘 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은 평생 죽은 자의 몸을 닦고 꿰매온 천한 염습장입니다. 소인은 입이 무거워야 하는 업을 가졌기에 그동안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박노인의 말을 가로채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보십시오. 자기가 입을 다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에 소문이 돈다는 건 저 늙은이가 뒤에서 수작을 부렸다는 증거 아닙니까? 칠성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기세등등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손을 들어 칠성을 제지하고 박노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다 하나 내 눈빛은 무언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구나. 네가 본 것을 숨김없이 고한다면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박노인은 고개를 들어 칠성을 한번 응시한 뒤 다시 사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염습장에는 오직 매듭으로 말할 뿐입니다. 부디 관 뚜껑을 열어 망자가 입고 있는 수의의 옷고름을 확인해 주십시오. 박노인의 뚱딴지 같은 말에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옷고름을 보라니 그게 무슨 뜻이란 말인가. 칠성 또한 영문을 몰라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포졸들에게 관 뚜껑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상여 위에 올려진 관 뚜껑이 열리자 최 부자의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노인은 시신 곁으로 다가가 수의의 겉옷자락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박노인의 손끝을 주시했습니다. 최 부자의 가슴께에 매여 있는 옷고름은 평소 보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보통의 옷고름은 오른쪽으로 둥글게 매듭을 지지지만 최 부자의 옷고름은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그것도 아주 복잡하고 단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주위의 노인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오래 사신 어르신들은 이 매듭의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매듭입니까? 그러자 군중 속에 있던 촌장 노인이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경악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것은 원결, 유한지혜, 이 아닌가 억울하게 죽어 눈을 감지 못하는 망자를 위해 염습장이가 저승사자에게 보내는 신호가 아니던가. 촌장의 말에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원결은 수십 년 전 억울한 죽음이 있었을 때나 보았던 금기시된 매듭법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인은 시신을 염습하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흉터와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헌화산 사람의 위협이 두려워 말할 수 없었고 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오직 이 매듭으로 진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 매듭은 한번 묶이면 그 원한이 풀리기 전까지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박 노인의 설명은 칠성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고도 더 크게 말한 셈이었습니다. 칠성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늙은이가 미쳤어. 내가 묶은 게 아니야. 그는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사또는 포졸들에게 눈짓을 했고 포졸들은 즉시 칠성을 포위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검시관을 불러 시신의 몸을 다시 샅샅이 조사하라. 옷고름이 저리 묶인 데에는 필시 곡절이 있을 것이다. 사또의 명령은 추상 같았습니다. 검시관이 도착하여 시신의 옷을 들추자 칠성이 돈으로 덮으려 했던 시퍼런 멍 자국과 결박의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뒷목의 둔탁한 상처는 누가 봐도 실족사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끔찍한 광경에 비명을 지르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조카가 삼촌을 저 지경으로 만들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고 욕설과 비난이 칠성에게 쏟아졌습니다. 박 노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최 부자의 굳게 다물린 입을 벌렸습니다. 입안에서는 작은 금속 단추 하나가 나왔습니다. 염습 당시 망자의 입안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박노인이 들어보인 단추는 칠성이 즐겨 입던 조끼의 단추와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범행 당시 격렬한 몸싸움 중에 떨어져 나간 단추를 최 부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 입안에 삼키며 증거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칠성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며 사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돈 욕심에 그만 눈이 뒤집혀서. 그의 비굴한 자백은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히 들렸습니다. 돌석이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묘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렇게 밝혀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칠성을 당장 하옥하라고 명했습니다.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망자가 몸으로 증언하였다. 내 놈을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 최 부자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포졸들이 칠성을 밧줄로 묶어 끌고 가자 칠성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갔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멀어지는 상여소리보다 더 처량하게 마을 어귀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뒤통수에 대고 소금을 뿌리며 침을 뱉었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사또는 박 노인에게 다가와 치하했습니다. 노인의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으면 억울한 죽음이 묻힐 뻔했네. 내 그 공을 잊지 않고 상을 내리겠네. 그러나 박 노인은 정중히 사양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망자가 편히 눈을 감게 해드리는 것이 염습장이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의 겸손한 태도에 사또와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장례는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쫓기듯 서두르는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최 부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억울하게 갈 뻔한 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상두꾼들의 요령소리는 더욱 깊고 그윽하게 울려 퍼졌고
만장은 바람을 타고 춤을 추듯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최 부자가 편안히 저승길을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박 노인은 멀어지는 상여를 향해 깊게 허리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질 때쯤 박 노인은 돌석이를 데리고 조용히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을은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어젯밤의 공포와는 다른 평온함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스승의 뒤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아까 그 단추 정말 입안에 있었던 겁니까? 제가 볼 땐 아무것도 없었는데. 돌석이는 어제 입안을 들여다보려다 제지당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품속에서 떨어진 단추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실 이 단추는 시신을 닦을 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을 내가 주운 것이다. 입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단다. 돌석이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그럼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박 노인은 다시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작은 꾀가 필요한 법이다. 칠성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면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지. 돌석이는 스승의 지혜에 감탄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입을 닫되 진실을 말한다는 스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 덮인 산길을 걸어 다시 외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주인이 비운 사이 냉기가 가득했지만 왠지 모르게 전보다 훨씬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노인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우물물을 길어 손발을 씻었습니다. 돌소가 너도 씻거라. 장례식장의 먼지와 마음의 때를 모두 씻어내야 한다. 박 노인의 말에 돌석이도 차가운 우물물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고 지난 며칠간의 악몽 같던 기억들이 물과 함께 흘러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박 노인은 씻은 손으로 마른 수건을 건네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염습실로 들어가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피 묻은 가위를 닦고 남은 실타래를 감으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최 부자 영감도 칠성이도 각자의 자리로 갔으니 우리도 우리 자리로 돌아가자. 방 안에는 다시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기 시작했고 창호지 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비쳐들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은 지나가고 다시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저녁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돌석이가 저녁밥을 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정겹게 어우러졌습니다. 박 노인은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섞인 밤 냄새가 그 어느 때보다 구수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먹어야 산다. 그것이 이승의 법이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폭풍 같았던 사건이 지나가고 칠성 도련님이 관하로 끌려간 뒤 산골 마을에는 다시금 깊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을 뒤흔들었던 흉흉한 소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추었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하얗게 내린 눈과 고요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에서 들려오던 곡소리도 멈추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겨울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을 끝자락 외딴집에 사는 박노인과 돌석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불길하고 피하고 싶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 돌석이가 마당을 쓸러 대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문 앞에는 누군가 몰래 놓고 간 쌀자루와 잘 말린 곶감 한 접, 그리고 굵직한 장작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억울한 죽음을 밝혀준 박노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소심하지만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돌석이는 그 물건들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나와 보세요. 누가 이런 걸 놓고 갔어요. 돌석이의 들뜬 목소리에 박노인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박노인은 마당에 놓인 선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갚을 빚이 없는데도 마음을 썼구나. 돌려주려 해도 주인을 모르니 감사히 받아 잘 먹고 잘 쓰는 것이 도리겠다. 그는 장작을 들어 아궁이 옆에 차곡차곡 쌓으며 말했습니다. 평소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었던 자신들의 직업이 비로소 인정받은 것 같아 박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도 훈훈한 봄바람 같은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세상과 그들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박노인과 돌석이는 집 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집 안을 감돌았던 긴장감과 죽음의 냄새를 털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창호지 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방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박노인은 염습실 바닥을 닦으며 쑥을 태운 물을 뿌렸습니다. 매캐하면서도 향긋한 쑥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비로소 그 방이 죽은 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산자가 살아가는 공간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석이는 걸레질을 하며 스승님이 가르쳐준 3가지 금기에 대해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묻지 말고, 보지 말고 말하지 말라. 처음에는 그저 무섭고 답답한 규칙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그는 그 침묵 속에 얼마나 큰 무게와 지혜가 담겨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자 경거망동하여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는 보호막이었던 것입니다. 돌서가 걸레질이 왜 그리 더디냐? 딴 생각 말고 손을 놀려라. 박노인의 불호령이 떨어졌지만 예전처럼 무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석이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대답하며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마루에서 윤이 반짝반짝 날 때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눈 덮인 산을 물들이며 장관을 이루었고 두 사람은 마루에 걸터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며 땀을 식혔습니다. 노동 뒤에 찾아오는 뿌듯함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노인은 돌석이에게 부엌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마을 사람들이 준 쌀과 무로 따뜻한 국밥이나 한 그릇 해먹자꾸나. 박노인은 직접 칼을 들어 물을 숭덩숭덩 썰었고 돌석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마치 음악 소리처럼 정겹게 들렸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무와 쇠고기를 넣어 푹 끓이자 구수하고 달큰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동안 찬밥덩이로 끼니를 때우던 그들에게는 진수성찬이나 다름없는 냄새였습니다. 국이 끓는 동안 박노인은 찬장에서 오래된 김치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땅속에 묻어두었던 김장김치는 알맞게 이거 톡 쏘는 냄새를 풍겼습니다. 밥 먹자. 박노인의 한마디에 돌석이는 상을 펴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맑은 소고기, 묵국, 그리고 빨간 김치. 소박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얼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는 입안에서 씹을 것도 없이 부드럽게 으깨졌고 국물은 식도를 타고 내려가 텅 빈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돌석이는 허겁지겁 밥을 국에 말아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할라. 박노인이 자신의 국그릇에 있던 고기 한 점을 돌석이의 밥그릇에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그 무심한 듯 다정한 손길의 돌석이는 코끝이 찡해져 눈물을 훔치며 밥을 삼켰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돌석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도 침묵해야 합니까? 박노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돌석이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돌석아, 우리는 죽은 자의 마지막 옷을 입혀주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입을 가볍게 놀리면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이 소란스러워진다. 하지만 침묵이 불의를 덮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침묵하되 눈은 뜨고 있어야 하고 말하지 않되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박노인의 말은 돌석이에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번에 네가 겪은 실수와 두려움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바늘에 찔려봐야 굳은 살이 박히고 그래야 더 두꺼운 가죽도 뚫을 수 있는 법이다. 박노인은 숭늉을 들이켜며 말을 맺었습니다. 돌석이는 고개를 깊게 끄덕이며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니 아랫목은 아궁이 불 덕분에 절절 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부자리를 펴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는지 사락사락 눈 쌓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공포스럽게 들리던 바람 소리가 오늘은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훈훈했고 배는 불렀으며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박노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옛날에 솜씨 좋은 바느질쟁이가 있었는데 그는 찢어진 옷만 꿰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찢어진 인연도 꿰매어 주었다고 한다. 우리 일도 그와 다르지 않다. 훼손된 육신을 꿰매어 유족들의 찢어진 마음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염습이란다. 돌석이는 스승의 낮고 느릿한 목소리를 들으며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저도 언젠가는 스승님처럼 훌륭한 염습장이가 될 수 있을까요? 무서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요. 돌석이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옆으로 돌아누워 돌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암 되고 말고 너는 나보다 훨씬 따뜻한 손을 가졌으니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게다. 두려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겨내려는 마음이 귀한 것이지.